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짧게는 100년, 길게는 1000년에 한 번 있을 정도의 기록적인 폭우가 남긴 상처가 너무나도 큽니다. 수십 명에 달하는 실종 사망자가 나왔죠. 가족을 잃고 살 집도, 삶의 터전도 잃어버린 사람들의 황망한 사연이 전해질 때마다 왜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지 안타까움과 함께 분노가 일어납니다. 지난해 흰남노루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기면서 7명이 희생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사전 통제나 대피 지시가 없었고요. 재난 대응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시끄러웠죠. 지자체의 판단 능력과 역량이 부족하다는 손가락질도 있었습니다. 올해 역시 기록적인 폭우가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작년 기사를 보는 것처럼 참사 원인이 판박입니다. 여당의 전 정부 탓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전 정부에서 안전 인프라 예산을 줄이고 현금성 복지에 투입했다는 겁니다. 2년차죠. 집권 2년차. 국회에서 작년에 너도나도 쏟아낸 침수 방지법은 어느 책상에서 잠들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소방 인력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서 사고 현장의 인명구조에 구슬땀을 흘리고 계십니다. 실종된 분들 모두의 무사 귀환을 바랍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월요일 코너 털어불어 도정 소식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지역 뉴스 1시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재미있고 편한 뉴스, 지역 시사는 역시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새로운 한 주 월요일 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7월 17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집중호우 피해 이야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이틀째 호우특보가 내려진 광주 전남 지역에 최대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 피해가 참 잇따랐어요. 네, 주말에 광주 전남 지역에 폭우가 내리면서 비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전남 동부권 지역에 주말에 장맛비가 계속 이어지면서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전까지 광주와 전남 전역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여수 돌산에 248.5mm, 광양시에 164.7mm, 곡성에 174.5mm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15일부터 16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전남 동부권 지역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도로와 탐방로가 통제되었고 여객선 운항도 금지됐습니다. 16일에는 여수시 돌산 지역에 무려 216.5mm의 집중호우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에 이어 내일까지 전남 동부권 지역에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렇습니다. 지역에는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만 지역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도로가 유실되는 등 주민들이 또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지기로 했어요. 네, 여수 돌산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어제 오후 3시쯤에는 여수시 돌산읍에 있는 한 요양원 뒷산에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하자 요양원에 거주하고 있던 환자 54명과 직원 12명 등 모두 66명이 인근 초등학교와 다른 요양원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소방당국과 지자체는 현장에 낙석 방지 등 안전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짧은 시간에 내린 이 거세게 비가 내렸는데 지역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곡성군의 한 주택에는 흙이 들어와 거주면 4명이 대피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제 오전 1시 29분쯤에는 광양시의 한 아파트 지하에 펌프실이 침수되었고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비로 여수, 고흥 등 전남 22개 시군에 호우경보가 발효됐고 순천, 광양, 구례 등에는 산사태 주의보까지 발령되면서 주민 100여 명이 안전한 곳으로 한때 대피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예,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 우려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흙이 물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앞으로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도 예보 좀 잘 지켜보시면서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자, 순천으로 갑니다. 관내 산지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경사도 개정을 두고 지역사회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네, 순천시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 과정에서
이 산지의 경사도에 관한 허가 기준 조례 개정에 대해 지역 내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최근 지역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원활한 도시 개발을 위해 경사지에 대한 이 규정을 좀 완화하자는 측과 조례 개정이 지역의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시의회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토론 과정에서 시 조례에 명시된 기존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인 경사도 22도 미만을 기존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 측은 기존 경사도 22도가 평균 경사도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될 경우 결과적으로 개발 기준이 완화되면서 난개발이 우려되고 특히 환경을 중요시하고 있는 순천의 생태도시 이미지와 맞지 않다며 조례 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반해 기존 조례를 평균 경사로 기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조례 개정안을 낸 일부 시의원들이나 순천시 관내 측량이나 건축협회 관계자들은 토지의 일부가 경사도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는 현재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평균 경사도로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조례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이 명확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시의회 입장, 시 집행부의 입장 설명 더 해주실까요? 네, 간담회에 참석한 시 집행부 관계자들은 토론 과정에서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순천시 도시계획과나 허가민원과 부서 관계자들은 간담회에서 현재의 조례대로 개발 행위가 허용되더라도 유해 방지나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등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그 기준이 완화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평균 경사도로의 조례 완화 개정은 불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 대상 토지의 경사도 일부가 22도를 초과할 경우 개발 행위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조례가 평균 경사도 적용으로 변경될 경우 지역 내에서 도시개발 구간이 대폭 늘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조례 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주관한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최병배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일반 경사도와 평균 경사도의 개념과 변경 취지를 이해하는 소중한 자리였고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여러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지난 회기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순천시의회 양동진 의원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의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수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수 산단내 롯데케미칼 사내하청 노조가 오는 7월 20일 법원의 근로자 지위 확인 심리를 앞두고 원청인 롯데케미칼이 자회사를 이용해서 불법 파견을 은폐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요. 네, 여수 산단 내 롯데케미칼 사내하청 노조가 롯데케미칼이 노조의 소송과 잇따른 법원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패소를 예견하고 자회사 영입이라는 꼼수로 근로자 불법 파견을 은폐하고 있다며 롯데케미칼의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직접 고용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그동안 원청사의 법인 명칭이 제1모직에서 삼성 SDI, 또 롯데 첨단 소재, 다시 롯데케미칼로 바뀌었고 그에 따라 사내하청업체 회사 이름도 수차례나 바뀌었는데 원청사가 지시하고 지휘하고 감독하는 동일한 업무를 지속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원청사의 이 같은 업무 행태가 불법 파견이라고 판단하고 지난 2019년 10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인데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자회사 영입을 회유하고 소송의 취하를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롯데케미칼은 최근에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소재 전문 자회사로 직고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회사 직고용 통해서 근로자들에게 10% 정도의 임금 인상 효과를 볼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롯데케미칼 사내하청지회 노동자 400여 명은 지난 2019년 10월에 롯데케미칼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해 오는 11월에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노조는 최근 롯데케미칼이 하청 노동자들에게 자회사 전환을 제시하며 입사 조건으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취하를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롯데케미칼의 근로자 자회사 영입과 임금 인상 조건과는 별개로 롯데케미칼의 불법 파견을 입증하고 원청 직고용을 이뤄내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노조의 이 같은 강경한 입장에 대해 롯데케미칼 측은 언론을 통해 노조와 협의를 계속 진행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법원은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원청 회사가 직고용하라는 판결을 계속 내리고 있는데 정작 대기업들은 자회사 설립을 통해 이 직고용을 피해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대기업들이 직고용을 피하기 위해 법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예,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시작을 해보죠. 더불어민주당 서동룡 의원, 국민의힘 천하람 당협위원장 차례로 전화 연결할 텐데요. 먼저 서동룡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서동룡입니다. 예, 한 주간 이 집중호우, 장마 때문에 아주 정신없는 한 주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장마 관련해서 인명 피해도 참 컸고요.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당의 공세도 이어지고 있는지라 이 이야기를 좀 먼저 꺼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명 피해도 상당히 컸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순방 관련해서 조기 귀국을 하지 않은 점, 그리고 폴란드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 가지고 말들이 좀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나 제가 보는 시각이나 비슷했을 거예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국가 정상들이 피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기 귀국을 하고 이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만 지금 그 우크라이나를 다녀오느라고 수해 피해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시기에 나라를 비운 상태가 됐는데요. 무엇보다도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 쇼핑에 대한 시비, 그리고 이에 대해서 또 늘 거짓말로 해명을 하고 거짓말이 좀 있다가 또 들통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니까요. 깜짝 방문지라고 하는 우크라이나는 왜 가신 걸까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도대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그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 옳고 누가 그러다고 평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건 우리 시민들이 술자리나 개인적인 담소 자리에서 평가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행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건데 이거를 이제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해서 어떤 실익을 얻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전혀 모르겠고요. 오히려 그로 인한 그 폐해는 눈에 보이듯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러시아가 적대국 취급을 하게 될 텐데 앞으로 러시아의 관계는 또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갖고 하는 행동 같지가 않아서요. 외교적으로 굉장히 큰 참사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또 민주당으로 이야기를 좀 돌려보면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띄운 1호 혁신안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에 지난 의총에서 무산됐거든요. 요거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예. 지난 7월 13일 의총이 열렸었는데요. 이게 그날 당론 채택이 무산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니 다음 의총에서 결정하자 이런 결론을 좀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연기입니까 그러면? 그런 거죠. 조금 더 논의하자였어요. 여러 의견이 있어서요. 아시겠지만 이제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법률이 아니라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아니에요. 근데 헌법상 원칙을 임의로 포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견이 당연히 존재할 수 있고 그 부분을 좀 더 충실하게 더 많은 논의를 거쳐서 결론을 좀 내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찬성하는 의원님들은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그 불체포 특권 포기 서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1호 안건부터 혁신위의 권고를 당이 거부하는 모양새가 되면 국민이 당의 혁신 의지를 의심할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 거고요. 예. 그에 비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은요. 윤석열 검찰이 정당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이 국회의원, 특히 야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깨고 그럴 정도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다. 또 불체포 특권이 행사될 수 없는 시기가 있습니다. 비회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그때 하면 될 걸. 그때는 안 하고 굳이 그 회기 중에 맞춰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야당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그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거에 국회가 쉽게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 주장 다 일리가 있는 주장들이 있어서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한쪽을 당론으로 정하기가 좀 무리가 있으니까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자 이랬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김 위원장께서는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렇게 입장을 또 냈어요. 이 예. 갈등이 표면화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일단 이제 불체포 특권은 단순히 그 서약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서약하는 게 뭐 그리 어려운 문제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혁신하는 당의 체제를 바꿔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어서요. 이 문제가 그렇게 좀 쉽게 접근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총선 승리 전략력으로 원칙에 대한 합의 없이 일을 처리했다가 나중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당내 의견 수렴 과정 이거를 혁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다만 지금 언론 보도도 있고 또 혁신위의 반응도 있고 여러 이제 국민들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당에서도 이 문제를 길게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광주 전남 혁신 회의는 어떤 기구입니까? 이것도 좀 만들어졌잖아요, 최근에. 저도 이제 언론에서 봤는데요. 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측의 모임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어쨌든 뭐 그런 조직을 만들 수는 있지요. 그 개별적으로 좀 서로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만들 수는 있는데 공식 조직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모임이 뭐 어떤 특별한 큰 의미를 두는 거는 좀 아직은 이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그 원내에 계신 분들께서는 공통된 의견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 주제를 갖고 따로 말씀을 나눠보지는 않아서요. 이거 일단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서 한일 정상회담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는 요구를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새롭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내막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정상회담이 끝나면 양 정상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공개하는 게 일반적이었고 거의 원칙처럼 굳어져 있는 건데 이번 정상회담 내용을 정확하게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여러 가지로 좀 종합해 보면 기시다 총리가 방류 계획을 밝혔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건 뭐 다들 그렇게 평가하시겠습니다만은 방류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승인해 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죠. 일단 이제 언론의 보도하고 또 대통령실의 발언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이제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것 같아요. 첫째, 방류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우리 측과 하자. 두 번째,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해주라. 세 번째, 기준치 초과 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통보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했다는 걸로 보도가 있던데요. 근데 그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는 우리 측 전문가 참여나 방류 중단과 같은 핵심적인 내용에서 답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가 저런 결과 나올 줄 알았어.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결국 국민의 요구는 전혀 무시한 채 일본에 편만 들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일본에 강력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거의 마지막 기회였던 건데 윤석열 대통령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 놓고 이제 또 이에 대해서 국민의 반발들이 예상이 되니까 자세한 내용은 공개를 안 하고 버티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기회였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방류 개시 전에는. 방류 개시 전에는. 방류가 진행이 되면 또 이걸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을 저희는 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개시 전에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지역의 수산인들, 어업인들 분들께서는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반대 집회 계속 열고는 있습니다만 정부 입장이 뭐 어루만져 주지 않으니까 힘을 잃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역의 사정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여기저기를 좀 다녀보는데요. 횟집을 포함해서 수산물 상가에는 손님이 뚝 떨어지고 매출이 줄었다고 호소하는 목소리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게 아직 방류도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천일염 같은 경우는 사재기 현상이 크게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 전남 동부권, 여수, 광양 이런 데는 수산업 종사자들이 매우 많은 지역인데 지역 상인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또 그러면서 방류는 반드시 막아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국민 84%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가 이 국민의 뜻에 따라가야 할 건데 이런 국민들의 여론 뜻을 무시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지금 이렇게까지 가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한편 정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을 위해서 홍보비 10억을 투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안전성에 대한 홍보를 왜 우리 정부가 해야 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이 정부에게 또 무엇을 위해 일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기 철학이 전혀 없이 지금 일들을 딴 행태로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아서요. 굉장히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동계의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총파업이 이어지고 있어요.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이 이어지고 있고 순천의료원, 산단 등 지역에서도 파업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으로 있었습니다. 지역 노동계 현안 해결 어떻게 좀 해야 되겠습니까, 의원님? 일단 보건의료노조는 이제 이틀 만에 총파업을 다행히 좀 중단을 하셨어요. 예. 근데 병원별로는 개별 협상이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공공의료 분야의 환경 개선과 지원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있었는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에 대한 개선의 의지는 전혀 드러나지 않고 지난번 이제 간호법 거부 사태도 같은 일맥상통한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보건의료원들이 파업에 대해 정부가 대화를 거부하면서 무조건 일터로 돌아가라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주 잘못된 처사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을 바라보는 인식이 큰 문제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노조 총파업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천 우리성가를로 병원도 아직 파업 중이고 그 포스코 하청업체인 포운의 농성도 아직도 계속 중이고 거기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또 순천만 정원 노동자 파업 건도 있었고요. 우리 지역도 노동자 파업 등과 관련해서 지역을 뒤흔들 만한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난번 이제 포스코도 그렇고 이번 포스코도 그렇고 지난번 순천시도 그렇고 원칙적으로 원청에 해당하는 기업과 단체들이 좀 노동계와 함께 동반선장한다고 하는 좀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노조를 악마화하고 노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들을 높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 사회 노동의 가치에 대한 그 부정이고 이게 그런 식의 인식으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정부도 인식을 전환해야 하고 지역도 특히나 포스코나 순천시 등등 좀 원청에 해당하는 분들이 인식을 전환해서 사회적 타협을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산업평화가 오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그 강압적인 제압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은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청취자분들께서? 예, 일단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 그러니까 갈등이 발생을 하면 양측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서 서로 중재하도록 노력하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일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근데 국회가 이제 물론 모든 걸 다 중재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가급적이면 그래 완충지대로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일정 정도 노력해왔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가 정인하 광양시장과 인터뷰를 좀 했거든요. 이순신 철동상 사업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좀 드려봤어요. 그 개별적으로 시의원분들을 접촉해서 한 것에 대해서 의회 내 반발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 민주당 차원의 반발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답변이 본인께서 할 역할을 다 했을 뿐 아니라 개별 접촉해서 풀어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국회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도 덧붙이시던데 어떤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물론 잘 이해가 안 되면 의원 한 명 한 명을 만나서 설득하는 게 가능하지요. 근데 집행부에서 절대 경계해야 되는 건요. 의회를 무력화시키려고 들면 안 돼요. 의회의 집단적 의사를 존중하고 집단적 의사를 집행부에게 유리하도록 하도록 노력하는 건 좋습니다만 그거를 의회 한 명 한 명을 격파해서 이렇게 해서 의회를 무력화시키려고 시도를 하는 순간 의회와 집행부는 극단적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집행부가 더 손해일 텐데 이거를 집행부가 우리한테는 손해 아니야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이제 결국은 시민에게 손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일 겁니다. 저는 이 철동상 문제를 정유라 시장이 왜 이렇게까지 집착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소문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소문을 믿고 싶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이렇게까지 집착을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의회에서 2번 부결을 시켰으면 의회의 의사가 표명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정한 좀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차분하게 이야기를 풀어도 좋을 텐데 기어이 의회를 정복하겠다는 의사로 의지가 느껴질 만큼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시 공격하는 건 의회를 존중하는 태도 아닙니다. 일이 성사되기도 어려울 거니와 광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결코 올바른 방법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제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인터뷰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털어보러 서동용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천하람 당협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예, 순천도 비 많이 왔죠? 네, 다행히 순천 시내 지역은 그래도 피해가 좀 적은 편인데, 네. 우리 지금 이제 승주군이라는 약간 외곽에서는 좀 집중호우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걱정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순천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게, 사실 우리 충청이나 경북이나 워낙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가지고 아무튼 참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피해가 말 그대로 상당하고 인명피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큽니다. 네.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면 네. 대통령 순방 관련해서 조기 귀국을 하지 않은 점, 또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 가지고 야당의 공세가 거세거든요. 그렇죠. 주말까지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까지도 그렇고. 네, 저도 오늘 오전에 다른 라디오에서 또 약간의 공세를 조금 하고 왔는데요. 네. 아니, 공세는 아니지만은 야당의 공세에 덧붙이셨습니까? 예, 이제 굳이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그런 겁니다. 우크라이나 일정 때문에 우리 국내 귀국이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예. 미리 얘기는 안 했지만은 당연히 우크라이나 방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예정된 일정이었을 것이고 또 정상 간의 약속을 쉽게 저버릴 수도 없는 거였을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는 낮은 자세의 메시지들이 나왔어야 된다. 근데 이제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메시지 보면은 도대체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지금 뛰어가도 상황을 못 바꾼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도 다 알죠. 대통령 1인이 이제 국내 있고 없고가 사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안 하고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재해 대책의 이제 최종 책임자 내지는 컨트롤 타워로서 대통령이 그래도 국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재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메시지는 굉장히 좀 안 좋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우크라이나 방문 관련해서 이건 그냥 제 아쉬움 내지는 어떤 건의 이런 겁니다만은 기존에 보면은 그 우크라이나의 퍼스트 레이디가 우리나라에 이제 와가지고 그 윤석열 대통령과 환담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 정도 국내 홍수 상황이라든지 비 피해가 심각하다면은 우리도 예를 들어 또 김건희 여사만 우크라이나로 가시고 대통령은 국내로 좀 복귀하신다든가 이런 어떤 좀 절충점을 찾아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늘 전공법으로 상황을 좀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고 숨기고 하다가 일을 그르치고 이게 너무 반복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피곤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대표적으로 이번에도 지적되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쇼핑 논란 아니겠습니까? 예. 그 우리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 이게 쇼핑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상병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을 해당 초청국의 그 영부인과 같이 방문한다든가 이런 거면은 이제 외교의 일환이다라고 보겠지만은 국내에서 살 수 있는 품목에 대해 가지고 쇼핑한다라는 거 자체가 조금 생경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해명 역시도 뭐 호객행위가 있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국민들께 보시기에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일단 뭐 네. 경호원들도 많았고 또 여러 어떤 매장을 방문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뭐 호객이라 하더라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권유 정도였을 것이지 그 많은 경호원을 뚫고 뭐 어떤 압박이 가해지는 형태의 뭐 그런 호객이었겠습니까? 그러다 그러게요. 보니까 그냥 대통령실에서도 저희가 이런 일정 잡았는데 국내에 어떤 이런 비 피해 상황에 맞지 않은 점이 있었다. 송구하다.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면 될 것인데 쓸데없이 무슨 호객행위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더 좀 답답한 면이 있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그러게요. 어떤 명품샵에서 국가 영부인에게 호객행위를 한다는 건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와주십사 이렇게 요청은 할 수 뭐랄까요 뭐 부탁 같은 거 할 수 있겠지만은 단호가 주는 어감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그게 이제 결국 최종 결정권은 뭐 영부인 내지는 대통령실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그런 상점에게 어떤 결정에 대한 책임을 돌리는 듯한 얘기는 제가 봐도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야당 공세 이어서 여당에서 공세한 것이 있어서 또 이야기를 더 드려보면 민주당의 1호 혁신안 거부,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거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그렇죠. 국민의힘은 맹폭을 또 퍼붓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 혁신위원장 제대로 약속을 못 받고 오셨다.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것이 뭐 엄밀하게 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고 설령 그거 안 하더라도 이제 뭐 어느 정도 법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게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뭐 포기 선언이라는 게 뭐 실효성이 있냐라는 얘기 뭐 쭉 우리 지난번에 했었습니다만은 그런 얘기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설령 법적으로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1호 혁신안이라고 나왔고 또 그게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계속 요청하셨던 거라면 하는 척이라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호라는 게 좀 걸리긴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이게 불체포 특권 이제 약간 나왔어요. 뭐 예를 들면은 회기 사이에 좀 쉬는 시간을 두겠다. 예. 이런 얘기는 조금 나와서 일본은 전진했는데 아니 그 정도 얘기할 거면 그냥 원내에서도 시원하게 우리 과거에 노웅래 의원 전으로 돌아가서 오면 일단 판사한테 가라 그렇게 하는 식으로 무조건 우리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는 선언이라도 했을 수 있는데 그걸 도대체 왜 안 했는지 사실 저희로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물론 뭐 민주당 혁신이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 혁신이 하면 또 천하람 변호사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준석 전 대표 체제하에서 만들어졌던 혁신위에 또 계셨고 네. 당 대표가 또 바뀌면서 어중간하게 또 스탠스가 또 이어졌는데 어떤 말씀 좀 주고 싶으세요? 현 민주당 혁신위 상황에 대해서. 집을 한번 나가야 된다. 예? 집을 한번 나가야 됩니다. 집을 한번 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우리 이제 국민의힘 혁신이 그때 당시에 제가 최재형 위원장님이랑 같이 했었는데 예. 보면서 좀 답답했던 부분이 우리가 한번 좀 난장판을 피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는 조금 그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준석 대표 나가고 나서 정진석 비대위 들어와가지고 정진석 위원장은 말로나마 혁신위에 전적으로 우리가 서포트하고 지도부는 바뀌었지만 거기에 힘을 실겠다는 얘기는 했었어요. 예. 사실 제대로 지켜지진 않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뭐 약간 자맹을 하거나 한번 난장을 피우거나 할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최재형 위원장 원래 또 그런 스타일도 아니시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지금의 민주당의 혁신위를 보면서 만약에 제가 김은경 위원장이었으면은 예. 처음 1호 혁신안 안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을 때 한번 자맹 갔었어야 됩니다. 1호니까.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안 받아주면 그렇다고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이슈인데 혁신이랍시고 만들어놓고 해놓고 이것도 안 받아주냐 해서 옛날에 난 뭐 하란 우리 보면은 말이냐. 그렇죠. 옛날에 우리 보면 조금 이게 올드하지만 뭐 보면 김종인 민주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혁신위원장이었나요? 비대위원장이었던 것 같은데 위원장 시절에 막 칩거하고 그랬잖아요. 문재인 당시 대표가 막 이렇게 막 또 다시 모시러 가고. 예. 최근에 가까운 예로는 뭐 이준석 대표가 대선 당시에도 뭐 이렇게 자맹하기도 하고 막 그런 거 했었었는데 그거밖에 혁신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위치와 입지를 당 내에서 좀 보장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그런 걸 정리를 한번 하고 갔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혁신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있겠냐. 예.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걸 어떻게 보면 자초한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이야기 나눠볼 것이 한일 정상회담 관련된 내용인데 뭐 오염수 네. 방류 올 여름에 하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한일 정상회에서 과연 무엇을 얻어왔는가? 앞서 서 의원께서는 뭘 얻어왔는지 전혀 모르겠다,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오히려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우선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 의미에서 일관된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 쪽에서 좀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참여권을 좀 보장해달라라는 요청을 다시 한번 한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외교 구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확답을 하진 않고 뭐 이제 주변국의 뭐 우려를 좀 불식킬 만한 방안을 찾겠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뭐 사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대통령께서도 우리 이제 국민들의 뭐 안전 그리고 또 안전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좀 실질적인 절차 참여권을 보장해달라 이런 취지로 뭐 그래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당협위원장이시니까 변호사님한테도 지역의 뭐 수산업 관련 종사자분들 아니면은 뭐 식당 분들 이런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게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게 약간 보시는 관점들이 좀 다르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분들은 오염수를 막아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이 계시지만은 반대로 이게 오염수가 결국은 배출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오염수의 위험성이 너무 과대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얘기되는 것에 대해서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게 저는 정부의 어떤 굉장히 어려움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과거 정부의 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이게 사실은 일본이 본인들의 주권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거다 보니까 특히 미국을 비롯한 다른 태평양 인접국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이걸 안 할 거냐의 문제가 사실 애초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 방류가 된다라는 시점을 가정을 해봤을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오염수의 위험성을 좀 세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결국 이게 또 우리 수산업과 어민들께 또 우리 여러 횟집 뿐만 아니라 여러 그 식당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도 정부로서는 그냥 뭐 최선을 다해서 모니터링 하겠다, 뭐 IAEA 검토가 나오면 보겠다, 뭐 일본이 하는 걸 어떻게 막겠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 결국 그런 곤란함에서 좀 도출되는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계 이슈도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보건의료 노조 총파업은 종료가 됐습니다만 성가를로 병원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민주노총 총파업도 이어지고 있고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십니까? 우선 보건의료 노조 총파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보건의료 노조에 대해 가지고 뭐 코로나19 시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한창 심할 때에 뭐 덕분에 캠페인하고 의사와 간호사가 영웅입니다 하고 해놓고 실질적인 어떤 처우 개선이라는 게 좀 더딘 것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건의료 노조에서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게 물론 임금 인상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뭐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좀 늘리고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을 환자 5, 간호사 1 정도로 좀 맞춰줘서 그렇습니다. 간호사들의 경무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물론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간호간병 통합병동의 도입이라든지 뭐 도입된 지 사실 얼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이제 늘려가는 추세인 것이고 간호사 비율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늘리기에는 또 여러 가지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차츰차츰 좀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민주노총 파업은 저는 뭐 노동자들의 파업권 다 존중하는데 제가 요즘 보면서 조금 한 가지 걸렸던 거는 우리 사회가 가면 갈수록 뭐랄까요? 척이라도 하는 걸 안 하는 것 같다. 아까 우리 처음 서두에 대통령이 온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이런 얘기도 사실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건데 이번에 이제 민주노총 시위도 보면은 대놓고 이렇게 너무 이제 윤석열 퇴진 막 이렇게 써놓고 파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원래 우리가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도 정치적인 구호가 가장 앞선 형태의 파업은 사실 다 불법입니다. 이게 이제 그 파업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정치 목적의 파업을 하더라도 그거를 약간 숨기면서 아닌 척하면서 했었는데 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돼가는 것 같다. 뭐 이거는 뭐 꼭 민주노총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가 좀 그런 것 같고요. 여튼 어쨌거나 사실 노동 조건의 개선이라는 건 물론 뭐 필요한데 제가 늘 안타깝게 보는 것은 요즘 이제 긱 이코노미라든지 뭐 여러 가지 비정형 노동자들의 지위가 어떻게 보면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서도 더 많이 문제될 때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좀 조용한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저희 정부 여당에서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겨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도로 이번 주 인터뷰를 마무리하죠. 털어불어 천하람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주요 도정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전남도가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 조성과 국가산단 입주기업 유치를 위해서 추진단을 출범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남 우주 발사체 특화 지구 추진단에는 우리 산하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서 국가산단 입주기업 유치를 위해 공동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추진단은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정책 자문 역할도 하고요. 또 입주기업 유치 활동을 전남도와 함께 총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우주 발사체 국가산단은 고흥복내면 이론에 2028년까지 3,800을 투입해서 173만 제곱미터 규모로 우주 발사체 조립부터서 부품 제조와 또 각 연구기관들을 유치하게 됩니다. 전남도는 정부와 우주 산업 관련 기업, 기관들과 협력해서 고흥 나로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기업들이 발사체 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무튼 최적의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네, 또 전남도가 기상 이변으로 자연재해가 일상화됨에 따라서 농작물 재해보험이 재기능을 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보험료의 90%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금 지원하고 있죠. 전남은 지난해부터 가입 보험료 지원율을 10% 올려 90%를 지원하는데 지원율 인상에 따라 전남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62%, 14만 헥타로 전국 평균 50%를 훨씬 넘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과수 이 4종의 적과 전 발생한 재해 보상 수준을 80%에서 50%로 낮추고 자기 부담률 20%, 또 보험료 할증률도 30%에서 50%로 높였습니다. 여기에 전남도는 보상 수준이 낮다고 보고 80%로 상향하면서 보험금 할증료는 30% 완화하는 이런 제도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네, 또 전남도가 미래 100년을 이끌 차세대 반도체 산업 선점에 바빠졌다는 소식도 있어요. 예, 이미 지금 광주시와 함께 국내 유일의 초광역 특화단지를 기치로 내건 국가 첨단 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막바지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시도 접경지인 첨단 1, 3지구에 시스템 반도체용 차세대 후공정 특화단지를 조성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보관인데요. 유치 당위성으로 내세운 게 우선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한빛 원전 전력을 통한 에너지 융합 실현과 부지를 비롯해 용수와 전력 이런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최근 호남권 반도체 공동연구소와 지역혁신 메가 프로젝트 등 이땅 국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게 어쩌면 특화단지 지정의 기대감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광주 전남 시도지사가 엊그제였죠. 대통령실에서 이진복 정무수석과 면담을 갖고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앞두고 광주 전남 유치 당위성을 조목조목 피력을 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 자리에서 더불어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공공의료 사령탑 역할을 할 국립의과대학 설립도 여기서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예, 또 전남도가 장마철 집중호우로 집안이 약화돼서 피해가 클 것으로 보고 지금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에 나섰어요.
예, 지금 바빠졌죠. 비가 강약을 반복하면서 피해가 전국적으로 지금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도내에서는 국지성 호우로 축대가 붕괴되고 농작물 침수와 또 크고 작은 재산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전남도가 당장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경지 퇴수 조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속된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화돼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진 만큼 기존 산사태가 났던 지역을 중심으로 붕괴 위험을 점검하고요. 주민 사전 대피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노약자와 어르신 등 이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돼 현장 직접 방문과 대피 안내에 세밀한 지도 관리를 펴면서 비가 이번 주도 산발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여 인명피해 각별히 신경 써 대응을 재점검하고 나섰습니다. 네, 또 도정 주요 정책에 대한 도민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운영하는 도민평가단 최근 정기회를 가졌다고요? 예, 이 도민평가단 하면 도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운영한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정기회를 가졌죠. 사실 민선 8기 공약은 지난해 9월 도민평가단 심의를 거쳐 8개 분야 20개 과제 100건을 확정해서 지금 관리 중에 있습니다. 올 6월 말 기준에 보면 완료와 2건, 시기 미도래가 3건, 정상 추진 89건으로 대부분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2년 도민평가단 평가 결과 보고는 지난해 11월 도민평가단 2초구 처음으로 수행한 주요 사업 현장 평가 결과를 확인하는 자리로 참석위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전남도는 이번에 선정된 주요 사업에 대해 일단 10월까지 현장 평가를 통해 나온 위원들의 정책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최대한 반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소식이에요. 일상생활에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서 전남도가 도입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호응을 얻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부딪혔을 때 진단부터 해결 방안까지 한 번에 제공해주는 법률 상담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전남도 내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는 전화가 414건과 또 인터넷 67건, 대면이 19건 등 모두 530건에 달합니다. 서비스 이용자들이 갈수록 늘어난 데는 아무래도 도서지와 무변촌 등 이 사실상 법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 현실을 반영해서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컸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도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실제 지난해 상담 만족도 조사 결과 상반기엔 응답자의 89.9%, 하반기엔 96%가 매우 만족한다.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상담관을 기존 15명에서 36명으로 더 늘렸고요. 9월부터서 동부청사에서도 매주 한 차례 대면 상담에 들어갑니다. 전남도는 사실 비용과 이동거리 문제로 제대로 상담받지 못한 우리 도민들이 많다고 보고 도내 곳곳에 법률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7월 17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당분간 좀 이어질 것 같은데 비 피해 없으시도록 대비 철저하게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